안녕하십니까? 제14회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 오늘 진행을 맡은 방송인 이은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제14회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서 주최하고 조슈아 파트너스 필로소피아 벤처스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6월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은 딥테크 기업들을 만나왔는데요. AI와 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기후테크와 디스플레이, 소재, 탄소, 원자력, 항공우주, 양자 컴퓨터, 바이오 등 뛰어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의 강연과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딥테크 스타트업 분들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과 기업분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벌써 올해 마지막 포럼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고요. 동지인 내일은 최강 한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 연구자들 그리고 딥테크 기업들이 함께하는 자리 또 투자자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좀 따뜻한 마음으로 이 자리의 온도는 조금 더 한층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행사는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한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얼마든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놓친 부분들을 다시 볼 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라인 현장에도 VC 투자자분들과 스타트업 기업분들 그리고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서 귀한 발걸음 해 주셨는데요. 제가 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좀 자연스럽게 서로 따뜻한 분위기로 저희가 마이크를 하나씩 건네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인사 정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세한 네트워킹은 오늘 행사가 끝난 뒤에 자리를 마련해 드리니까요.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강개발의 신철승입니다. 신규 업종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같이 이게 보안 개발에서 온 김종석 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메디치 인베스트먼트의 박성산 심사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는 뉴스페이스 펀드 핵심 운용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항공우주 이어서 오늘 뉴스페이스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스테란 인베스트먼트 박성현 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홀딩스에서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톨딩스 박균호입니다. 네, 옆에 분과 함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전 스타트업 지점의 강성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레스페이스 대표 구건우이고요. 저희는 이제 큐브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달 탐사 로버를 개발하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비 창업 기업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모비 박동아입니다. 저희는 카이스트 실험실 창업 기술 기업이고요. 위성 전기 추진 기술로 해서 창업을 올해 7월에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물리학자 황정하고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로 인공위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우주로테크의 대표이사 이성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에트리홀딩스에서 투자 심사를 맡고 있는 김율태입니다. 방금 위성을 떨어뜨리는 우주로테크에 저희가 투자를 얼마 전에 했었고요. 또 나머지 좋은 기업들 있는지 확인해보고 좀 발굴하고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 벤처 파트너스의 지원근 팀장입니다. 우주 관련해서 좀 많이 공부하고 싶었는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로 에어로스페이스의 도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위성을 담아서 쏘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또 자기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서로 관심 가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추후에 행사 끝난 후에 또 네트워킹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앞서도 소개하시면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바로 우주 항공 분야입니다. 지난 11월 9일 11회차 때 진행 주제가 바로 우주 항공이었습니다. 그때 참석자분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요즘 워낙 뜨거운 분야이기도 해서 저희가 올해 마지막 포럼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항상 기술과 연구 내용을 발표드리고 그 기술에 대한 연관된 딥테크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주 관련 기업 3개의 기업을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각 기업별로 10분의 발표 후에 또 세계사와 청중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발표 후에는 저희가 이제 발표를 3분 먼저 연달아 계속 진행이 되니까 좀 잘 적어두셨다가 메모해 두셨다가 토크 콘서트 때 여러분의 또 활발한 궁금증 풀어드릴 질문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몹인데요. 카이스트 학생 작업팀이자 위성 홀추적기 설계 및 제작, 시험 기술을 활용해서 초소형 군집 위성용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우주 딥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자,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발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비의 박동아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로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모비 주식회사 대표 박동아입니다.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사실 천문연구원 방금 황정화 박사님 발표 듣고 좀 가슴이 뛰어가지고 저희 기술을 좀 홍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네, 저희가 일단은 빠르게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이제 우주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결국에는 우주 발사 비용이 많이 감소했다. 결국에는 그 변화를 이끌어낸 거는 스페이스X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00년대까지는 발사 비용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15년에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체 성공을 하면서 발사 비용이 현재는 뭐 킬로그램당 180만 원, 표면적인 가격이지만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그다음 소형 위성 기술이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기술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형 위성, 초소형 위성을 사용할 경우에는 광학체의 직경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사진의 해상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또 많은 기업들이 이런 낮은 해상도를 갖는 사진이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치 있는 데이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해상도를 높여 나간다든지 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설명이 좀 짧아질 것 같은데, 이제 위성 군집 운용이 현재는 이제 세계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트렌드로 나오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가 현재는 위성을 뭐 비공식적으로는 5,000대 이상을 발사했다고 또 알려져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원웹이라든지 텔레셋 같은 위성들, 그리고 아마존 카이퍼 위성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이제 위성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건 결국에는 군집 위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집 위성의 장점은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또 발사된 위성 수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위성 산업의 성장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소형 위성, 그리고 거기에 약간 표시가 좀 되어 있는 군집 위성들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저궤도의 위성군을 구축을 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위성 무게가 작아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위성의 수명이 길수록 유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위성을 쏠 때 뭐 30대 40대씩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의 위성의 무게가 1톤인 것보다는 뭐 100kg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올리는 게 위성군 재방문 주기를 줄이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군집 위성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각자의 위성 시스템
시스템에 전기 추진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X 왼쪽 그림에서처럼 저 빨간색 뚜껑 같은 게 빨간색 뚜껑 같은 게 다 이제 홀출력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나? 그래서 홀출력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홀출력기 방전되어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이제 위성에서 추력기를 꼭 탑재하는 경우도 있었고 추력기를 탑재하더라도 이제 화학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나이프 위성에도 그 콜트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이제 화학 추진 같은 경우는 추력이 좀 높은데 반면에 이제 비추력이 좀 낮습니다. 비추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성의 연료를 얼마나 빠르게 좀 내보낼 수 있는가로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연료를 밖으로 던져서 나의 속도를 좀 빠르게 바꾸는 게 추력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를 빨리 일으키려면은 결국에는 연료를 빨리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전기 추진 같은 경우는 연료를 내보내는 방식이 화학 추진과는 다르게 내가 어떤 전기장, 어떤 전기 에너지로 얘를 가속을 시키기 때문에 배출하는 속도가 기존의 화학 추진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뭐 이제 위성을 100kg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화학 추진으로는 60kg의 연료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동일한 임무를 수행을 한다고 하면 연료 무게를 거의 10kg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군지 위성을 이용을 한 많은 임무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핵심 과제로서 수행이 되고 있고 말씀해주신 뭐 425 위성이라든지 ADD나 이런 국방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위성들 그리고 뭐 6G 통신 위성도 결국에는 군지 위성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현재 이제 카이스트 세체액에서도 소형 위성 군지 시스템 개발 사업을 해서 내년 초에 한기 초도기 이제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체 위성도 현재 이제 해외 전기 추력기 시스템을 탑재해서 사용하고 있고 밑에 이제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도 하나 시스템이랑 카이가 현재 한 대씩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해외 전기 추진 시스템을 이미 도입해서 개발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기도 통신 위성은 현재 에타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또 이런 이제 저궤도 위성에서의 어떤 군지 위성 유지를 위한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군지 위성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궤도상의 우주 물체가 다음 그림처럼 많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궤도에 투입한 위성의 어떤 다른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스타링크 위성이 이제 4,000대 정도 됐을 때 이제 충돌 회피 누적으로 실시한 충돌 회피 기동이 약 26,0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 점점 더 위성이 많아지게 되면은 2028년에는 거의 뭐 6개월에 100만 번 이상의 회피 기동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위성을 운용을 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이제 궤도가 너무 많아지면은 너네가 운영한 위성을 폐기를 해라 한 어떤 국제적인 규범도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고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9월에는 이제 위성을 정지 궤도에서 무덤 궤도까지 올리는데 실패한 위성 업체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위성 추진 시스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약간 국방이나 조금 더 이제 상업적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한 번에 투입해서 운용할 수 있는 위성 무게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위성 사진의 해상도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위성의 그 광학계의 직경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찍는 그 사진에 찍는 거리를 좀 더 내리면 되는데요. 그 고도를 낮추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300km 이하를 초저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저궤도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80km에서 찍은 해상도보다 100km, 180km에서 찍은 사진의 해상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장점 때문에 뭐 군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민간 업체들도 초저궤도에서 위성을 운용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저궤도에서 위성을 운용을 하게 되면은 고도가 낮은 만큼 대기권의 밀도가 좀 높기 때문에 위성의 궤도 고도가 점점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럼 그걸 이제 보정해주기 위해서 추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재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현재 초소형 위성 100kg 이하의 초소형 위성에서 어떤 전기 추진 시스템을 딱 이 고객의 수요에 맞는 전기 추진 시스템이 현재 부재하다는 것을 저희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기 추진 시스템들을 좀 나열한 그래프인데 홀출력기가 다른 전기 추진 시스템에서 비해서 갖는 장점은 동일 전력을 투입을 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추력이 나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1000초에서 2000초 사이의 비추력이 나오면서 동일한 다른 전기 추진 시스템에 비해 높은 추력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홀출력기를 100kg 이하급의 초소형 위성에 탑재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홀출력기 자체를 좀 소형화를 하게 되는 거에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홀추적기를 운용하기 위한 뭐 연료 공급 장치라든지 얘를 전력을 변환해주는 장치들의 좀 소형화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홀추적기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음극 캐소드에서 전자가 나와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양극인데 저 플러스 있는 곳으로 전자가 채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양극 쪽에서 저희가 제논가스를 사용하고 뭐 크립톤, 아르곤가스, 질소가스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온 제논가스랑 전자가 충돌을 하면서 전자의 제논의 최외각 전자를 하나 벗겨내고 이온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이온이 된다는 거는 얘가 이제 전하를 띈다는 거고, 그럼 전하를 띈 이제 입자들이 전기장을 따라서 축방향으로 이렇게 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주는 전기, 저희는 150V에서 400V 정도를 걸어주는데 몇 볼트를 거느냐에 따라서 이 입자들이 이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현재 저희는 이제 QV성형 홀추적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 이제 그 스나이프 다음 프로젝트 누리호 4차 발사에 저희 QV성이 3U QV성이 탑재가 되고, 그 이제 그 임무를 저희는 홀추적기 QV성형 홀추적기를 검증하는 임무로 해가지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이제 글로벌 초소형 위성용 추진 시스템과 저희 시스템을 비교한 표이고요. 저희 이제 홀추적기 운용한 동영상인데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실험실 카이스트 실험실에서 실험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양극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저렇게 빛이 나게 되고요. 제논을 사용할 경우에 저렇게 약간 푸른 빛이 나오게 되고, 뭐 크립톤을 사용하면 보라색 빛, 뭐 질소를 사용하면 빨간색 빛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걸어주는 운용 환경을 바꿀 때마다 이제 출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초소형 위성용 QV성이고, 현재 이제 양극 전압을 좀 낮추게 되면은 이제 출력도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넘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뭐 홀추적기 설계 파라미터를 이제 빠르게 바꾼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글로벌 기업들, 현재 이제 전기 추진을 이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쪽으로 해서 기업이 없는 상황이고, 2013년에 과학기술위성 3호에서 저희가 탑재를 했었던 홀추적기를 세체가이에서 같이 이제 운용했던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건 초저궤도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380km랑 180km에서 찍었던 사진을 비교했던 건데, 일본에서 츠바메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전기 추진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 임무를 수행했던 사례이고요. 저희는 또 이제 군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 초저궤도를 갔을 때 얘네가 연료 없이도 그 대기권에 존재하는 질소가스나 산소가스만 모아서 얘를 전기 추진을 시켜가지고 계속 발생하는 에어 드래그를 추력으로 보상하겠다. 그거를 이제 공기 흡입 전기 추력기라고 하는데, 요 이제 기초 연구로 질소가스를 흡입해가지고 방전시켜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저희 카이스트 실험실 창업 기업 모습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사실 이제 최원호 교수님 연구실인데, 교수님께서 20년 동안 홀추적기를 개발을 하셨고, 여기 있는 모습이 이제 세체가이랑 2013년에 과학기술위성 3호에서 이제 홀추적기 검증했었던 거, 그다음 세체가이가 그 모델 기반으로 해가지고 두바이셋 데이모스셋2 위성에다가 홀추적기를 탑재해서 운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 때는 이제 외부에 있던 음극이 해외에서 샀었는데, 현재는 이제 국내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이 된 상태고요. 홀추적기까지 모든 홀추적기 시스템을 저희가 다 개발할 수 있고, 가운데 있는 진공 챔버 역시 이제 저희가 전기 추력기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의 국내에서 유일한 실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 QV성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궤도상에서 저희 제품 검증하는 임무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기 추진 관련해서 다양한 정부 과제들을 연구실과 앞으로 이제 코스모 B에서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저희 이제 구성원들이고 저희는 사실 전기 추진 카이스트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는 플라즈마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핵융합 플라즈마랑 여기 전기 추적기 플라즈마랑 대기압 플라즈마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 오셨습니다. 그 전기 추적기 플라즈마에서 이제 저희 실험실 저 포함해서 5명이 있고,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해서 올해 석사 디펜스가 끝났는데, 제가 석사 과정 중에 올해 이제 연구실 인원들 다 설득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보자. 국내에서도 전기 추진으로 잘하는 기업이 있어야 앞으로 국내 우주 개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걸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다 같이 창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홀추적기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타링크나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번 올해 또 사이키 위성 소행성 탐사 위성이 나사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요 사이키 소행성 탐사 위성도 아까 황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행성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터프한 임무인데, 대부분 뭐 일본의 하야부사라든지 이런 사이키 위성들도 다 전기 추력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소행성 탐사 임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시다시피 중국의 우주정거장에도 홀추적기를 이미 탑재해서 궤도 유지를 사용하고 있고, 나사 아르테미스 미션에서
루나 게이트웨이에서도 홀 추적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궤도 제어를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행성 탐사에도 다 정기 추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홀 추적기를 활용한 초소형 군집 위성용 전기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또 코스모비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었고요. 박동아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업은요. 달로 에어로스페이스. 이 달로 에어로스페이스는 충남대학교 학생 창업팀입니다. 회전과 진동을 계산한 큐브 위성 발사관과 큐브 위성 발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역시 발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승현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달로 에어로스페이스의 도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큐브 위성을 담아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관을 제작하며 이 발사관에 담아서 우주로 올라간 큐브 위성을 제자리에 쏘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발사 서비스까지 발사 서비스까지 같이 함께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달로 에어로스페이스의 도승현이라고 합니다. 큐브 위성이 뭔지 처음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앞에 박사님께서 많은 걸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자면 원래 큐브 위성이라 함은 가로 세로 높이 10cm짜리 작은 위성이었는데요. 요즘은 점차 커지고 있고 커짐과 함께 다양한 미션에서 활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큐브 위성의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만큼 큐브 위성의 발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큐브 위성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발사관까지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발사관을 제작하는 업체가 한 개의 업체가 있긴 하지만 많은 수를 제작하고 있진 못해서 저희도 함께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큐브 위성 시장으로 보면은 그 시장 규모가 점차 더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22년 한 해에만 338회 발사가 있었고요. 연간 15% 내외 정도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큐브 위성 발사는 대형 로켓, 예를 들면은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을 이용해서 한 번에 수십 기의 위성을 우주에다 흩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궤도에 정확히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또한 이제 이러한 형태로 발사를 하다 보면은 대형 로켓을 임차해서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사 비용 또한 또 상당히 높은 비용을 내고 발사를 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 저희 말고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로켓랩이라는 이제 해외 기업인데요. 스페이스X 대비 로켓 사이즈가 40분의 1 정도로 작은 로켓을 운영합니다. 스페이스X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이동하는 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과 같았다면 여기서는 택시와 같은 서비스로 내가 원하는 궤도에 정확하게 떨어뜨려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역시 가격입니다.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가 약 7만 달러 정도 수준을 청구하고 있어서 위성을 개발하거나 큐브 위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돼가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버스도 택시도 아닌 그 중간쯤에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요즘 생겨나고 있는 수용답형 버스들처럼 뜻이 맞는 위성들 여러 개를 모아서 비슷한 궤도, 공통되는 궤도를 하나 잡아서 쏘아 올리고 한 로켓을 쉐어함으로써 부담을 또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성 큐브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국내 큐브 위성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큐브 위성을 직접 발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발사 때 외에는 LH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큐브 위성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발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위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동과 이런 거에 민감해서 운송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운송 후에도 이제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위성을 좀 손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국내 서비스의 수요가 대략 한 기존 위성 사용자들의 80%가 국내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희망한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시장에 진입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자체로 개발하고 있는 발사관을 이용해서 큐브 위성을 담고 그 발사관을 저희랑 협약되어 있는 로켓 발사체 제공사들에 실어 올려서 발사하는 것까지, 그리고 추후에 사출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부분까지 진행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번 누리호 발사 때와 같이 발사관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서요. 저희는 현재는 좋은 발사관을 만드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발사관을 만드는 업체가 한 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략 초당 30도 이상의 회전각이 나오는 수준으로 그 큐브 위성이 사출되는 시점에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전이 되더라도 나와주면 좋은데 아예 못 나오는 문제도 생기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약 58% 정도로 상당히 높은 실패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는 회전을 좀 최소화하고 문이 열리는 메커니즘을 상당히 개선해서 만약에 전자신호로 제어가 안 되더라도 잘 열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춤으로써 실패율을 확실히 줄이고자 하고 있으며,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상당한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 진동이 안에 있는 위성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 위성에게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진동을 저감하는 설계도 적용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큐브 위성을 발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하는 바가 25년도에 발사를 시작을 하는 것을, 상업 발사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고요. 키로당 약 4만 달러 수준으로 현재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엑소런치의 5만 달러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저렴한 발사 비용을 갖고 저희가 또 로켓도 저렴한 비용으로 소싱해옴으로써 전반적으로는 위성을 제작하고 쏘아 올리는 그 생태계 전체에 있어서 비용 부담을 상당히 절약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발사 경험을 누적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원전은 24년도, 25년도에 국내 큐브 위성을 시작으로 이후엔 해외 영업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대규모 발사까지 가능하다면 진행해보는 것을 목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큐브 위성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좀 간추려서 발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소개할 게 많이 없어져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많은 자료를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추후에 많은 질의응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질문을 받는 건 어때요? 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사출하는 이미지 어디 거예요? 예. 예, 저희 누리호 발사 때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게 2차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서요. 네네. 어느 위성이었는지는 정확히. 네, 스나이프는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네, 스나이프는 저거보다 좀 잘생겼습니다. 조선대 거예요, 식수? 네, 조선대 6U였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6U가 3개 정도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영상을 담았으면 좋았는데, 원래 저희가 처음에 그 로켓 발사를 홍보하면서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위성이 나와줬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나오다가 텀블링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모습까지 영상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발사관 누가 했어요? 카이로스페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그 카이로스페이스가 국내에 있는 다른 발사관 업체입니다. 네. 나올 때 이렇게 텀블링이든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해외에서의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사 사출될 때 텀블링이 더 심한 건지, 텀블링의 원인이 뭔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위성이 그 CG 값을 제대로 못 맞춰줘서 균형이 쏠려 있으면은 그 스프링으로 밀어내 주었을 때 텀블링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발사관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안쪽에서 스프링이 균일한 힘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텀블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어가 열릴 때 충격이라든지 그 외 다른 영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영향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해소해 줬을 때 텀블링을 확실히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사관이 굉장히 큰 기술이 필요해요. 안에 스프링 같은 거 기계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정기적 신호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나갈 때의 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무조건 기계식으로 열리게 하고 나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먼저 열리거나 하면 곤란하고, 그리고 너무 오래 안 열려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위성 날개 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발사관이에요.
맞습니다. 또한 저희는 위성을 그 발사관 안에 있는 동안에는 고정해주는 클램프 형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서 원한다면 날개 부분들을 다 잡아줄 수 있는 형태로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작을 하시면 국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노스페이스 같은 회사 소형 발사체 회사에 탑재를 하는 게 첫 초기인데 제가 네. 알기로는 저희도 의료 4차 발사까지 카이로스페이스가 발사가 시작하는 그럼 페리지랑 이노스페이스가 발사 성공할 때까지 웨이팅이 필요한 웨이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아직 페리지와 이노스페이스 모두 상업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는 없는데요. 페리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래 계획되어 있던 시험 발사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4월 달에 준궤도 발사하고 연말에 이제 상업 발사를 한번 해보겠다, 시험 발사를 해보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정도에 모두 탑재를 해보는 걸 지금 협의를 해놨고요. 이노스페이스와도 협의를 해서 25년도 수준에 저희 제품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 발사체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다른 발사체 회사들과도 협력을 해서 공간이 있는 곳에 모두 저희 발사관을 넣어보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 발사관 본 적 있어요? 해외 발사관 지금 11월 달에 있었던 그 스페이스 테크 엑스포 유럽에서 엑소런치와 ISIS 제품 보고 왔습니다. 소유주 아시겠지만 원래 스나이퍼가 소유주 2에 발생하기였기 때문에 네. 직접 발사관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발사 서비스 들어있었기 때문에 네네. 매우 정교하게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내부 구성을 정교하게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위성이 걸리지 않고 잘 나오고 다른 문제점들도 해소해 줄 수 있어서 저희도 안쪽 구성을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 안쪽에 들어가는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0.1mm 단위로 그 클램프의 벌림을 조절할 수 있어서 위성의 진동과 그 나올 때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다면 이대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토크 콘서트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발사관의 문제점을 개선한 큐브 위성 발사관을 개발하고 있고요. 큐브 위성 발사 서비스를 또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달로 에어로스페이스의 도승현 대표의 두 번째 기업 발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로테크의 시간인데요. 인류의 지속 가능 우주 개발을 위한 우주 쓰레기 예방 솔루션과 우주 교통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일반 대중에게 우주 쓰레기란 이 개념이 인식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화를 통해서도 그래비티나 또 영화 승리호를 통해서도 많이들 대중적으로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우주로테크 이성문 대표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로테크 대표이사 이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우주로테크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이런 우주 개발을 위해서 우주 쓰레기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솔루션과 그리고 그런 인공위성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궤도를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60년대에 이제 시작으로 우주 개발이 시작된 이후로 정말 많은 우주 물체들이 지금까지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약 10,000톤 이상의 우주 물체가 발사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적 가능한 물체만 하더라도 뭐 30만 개 이상의 물체가 지금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주 공간에 올라간 이 인공 물체들은 빠른 시간에 자연적으로 떨어지질 못합니다. 자연적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려면은 작게는 5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걸쳐서 아주 서서히 천천히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의 이런 우주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게 되고 이런 쓰레기들이 누적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고 연쇄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이런 우주 쓰레기 제거를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인류의 우주 개발 자체가 이 진입 경로가 막힐 수 있다라는 캐슬러 신드롬 같은 이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 물체가 많아지면서 실제로 사고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이리듐 위성과 러시아의 코스모스 위성이 충돌한 사례인데요. 코스모스 위성은 이제 불용 상태, 고장난 위성이었고 이리듐 위성은 살아 있었는데 이때 발생한 충돌로 인해서 우주 공간에는 추적 가능한 물체만 해도 약 3,000개 이상의
이 파편들이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편들은 여전히 우주 궤도에 남아 있어서 다른 인공위성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파편을 회피하기 위한 충돌 회피 기능을 적극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우주물체 굉장히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약 500여 기 정도의 위성을 쏠 것으로 민간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5만 8천여 기 정도가 30년까지 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을 제조하고 발사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등장을 했고 뉴스페이스 기업들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적절히 폐기하기 위한 솔루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폐기에 대한 시장을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우주물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규제들도 덩달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법적인 강제성을 갖는 우주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규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유엔에서 발표했던 권고안 수준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었지만 이렇게 법제화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법제화 이후에 다양한 기관들, 여러 기관들과 이제 어떤 기구들에서는 각자 자기들만의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다시 제시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이런 규제들 가이드라인들이 점차 강화가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인공위성의 충돌이 또 문제되는 이유는 위성 간의 충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성은 뭐 저렴하게는 수십억 원, 비싸게는 뭐 수천억 원 정도의 민간 위성들이 많이 운영이 되는데요. 위성 하드웨어 자체도 손해지만 사실은 그 하드웨어보다 그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데이터의 잠재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성이 파손이 되고 어떤 우주 쓰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고장 상황이 된다면은 그런 위성 데이터의 경제적인 가치도 손실이고 그런 데이터들을 지상에서 받아서 다시 가공하고 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권, 농업, 뭐 물류, 교통, 항만 등등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위성의 충돌에 가장 큰 위협을 안고 있는 곳은 바로 위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스페이스X겠죠. 다행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코스모비 대표님께서도 비슷한 통계를 보여주셨는데 위성 한 기당 약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로 위성 이 충돌을 회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스페이스X처럼 이미 위성이 기동 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다행이겠지만은 지금 많은 뉴스페이스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초소형 위성, 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동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위성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공간 내에서는 하나의 위협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이제 크게는 위성을 폐기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솔루션과 그리고 위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궤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드웨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아주 작은 크기의 로켓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손바닥 위에도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작고 얇은 형태의 로켓이고요. 이런 추진 장치를 이용해서 임무가 끝난 시점 또는 고장을 앞두고 있는 위성들이 스스로 우주 공간에서 다시 지구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동 능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인공위성 폐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ADR, 능동형 제거와 PMD라고 하는 임무 폐기가 있는데요. ADR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랑데뷰라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할 뿐더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뭐 선진 우주 개발국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1,400억 정도의 이런 ADR 미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위성 자체 가격이 1,400억도 안 되는 이런 민간의 위성 같은 경우에는 ADR을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만드는 이런 상업용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이 스스로 폐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PMD 솔루션이 더 적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궤도 예측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 위성이 지금 어디 있고 내 궤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하루 뒤에는 어디 있을 것인지 3일 뒤에는 어디 있을 것인지 알아야 지속적으로 위성을 운영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를 위성의 영상 촬영, 위성 영상 산업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위성 사진을 찍는 영상 촬영 기업들이 있고 저희는 마찬가지로 우주 물체를 탐지해내는 레이더나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탐지를 해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영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이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궤도상에서 운영 중이던 초소형 위성에 이제 폐기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그대로 궤도 속도를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추력을 분사해주게 되고요. 궤도 속도가 낮아진 인공위성은 점차 고도가 낮아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약 고도 80km 정도 상공에서 불타서 없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고 법제화가 됐지만 법제화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모든 고객에서 만나서 물어보면은 이 위성을 폐기하는 거 목적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위협이라는 것은 충돌이 발생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손해보상을 해야 될 때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위성들이 수천억 원의 고가의 위성과 만나게 되는 경우에 그 즉시에 좀 빠른 시간 내에 궤도를 크게 바꿈으로써 충돌까지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인공위성에서부터 내려오는 GPS 좌표를 이용하거나 또는 지상에서 관측을 한 이 탐지를 해낸 위성의 위치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은 원하는 시점에 어디를 지나갈 것인지 그 시간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신을 할 수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출력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달성 현황을 보면은 저희는 먼저 21년, 22년에 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이제 관련 기술 납품을 한 이력이 있고요. 이 추진기간 같은 경우에는 위성 폐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기능 시험 모델에 대해서 연소 시험을 이미 마쳤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설치형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웹상에서 전 세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기반 사스 플랫폼으로 지금 함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사스 프로토타입까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클로즈 베타 형태로 지금 피드백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24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현재 지금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좀 더 선진 기업들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영상 하나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좀 두껍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런 연소 시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설계한 대로 추력이 잘 발생하고 있는 건지 이 발생하는 추력이 충분히 위성을 폐기할 수 있는 운동량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웹 기반으로 누구나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을 높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웹 기반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아마존의 AWS 서비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그 우주위성 사업부 담당자들과 협력을 하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로컬 서버에서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으로 이런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의 장단점을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피에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외 시장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만드는 이런 위성 폐기 솔루션 자체가 사실은 전 세계 첫 번째로 만드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미국에 방문을 해서 위성 연구자분들, 위성 기업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다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피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위성 부피가 늘어나면 당연히 발사 비용이 함께 증가되게 되는데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목적 때문에 비용을 더 내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성 내부의 탑재체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의 벽면에 하나의 구조체처럼 패널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위성의 폐기라는 가치는 제공하지만 기존의 부피는 침해하지 않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단 무상으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내부에서 성능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 서비스 자체에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버는 돈보다 저희는 그 데이터가 더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궤도 데이터들을 충분히 수급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술력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인공위성의 관제와 관련된 기술을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시장 규모로 보면은 사실은 이 다른 우주 산업에 비해서 생겨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굉장히 신생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 자체는 작은 편이지만 연평균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특히 P&D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5%씩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이런 데브리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관측을 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시장이 2045년쯤 되면 약 3,0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위성 폐기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패키지 형태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 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희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이런 고객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면서 직접 부품을 구매하고 조립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구매자의 입장, 고객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 유치 현황입니다. 저희는 앞에서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2023년도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하나벤처스와 에트리홀딩스로부터 7.5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팁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 적합성이 높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도 딥테크 팁스를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우주 쓰레기 폐기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 앞으로 더 시장을 확대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을 떨어뜨리고 제거할 수 있다면은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이겠지만 더 나아간다면은 이 발사체로부터 위성이 원하는 고도까지, 궤도까지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일종의 수송 서비스까지 저희는 확대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짧은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기업 발표였습니다. 우주로테크였고요. 자, 이렇게 세 개 기업의 발표를 모두 들으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다 풀어내시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간 휴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뭐 음료나 다과 나누시면서 잠깐 5분의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14번째 딥테크 혁신 성장 포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3개 기업 대표님들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들 많으셨을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일단 여러분의 질문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까는 기업 소개 위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 세 분의 대표님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대표님 PR도 좋습니다. 네, 자기소개 형식으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달로 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도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동기 2명이서 모여서 창업을 했습니다. 올해 막 졸업을 하고 올해 막 창업을 했는데요. 아직 업계 초년차다 보니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런 포럼에서 좋은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승현 대표님이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로테크 대표이사 이성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하셔서 저는 이제 한마디로 하면 우주 덕후이고요. 별 보는 것부터 원래 로켓 쪽을 굉장히 좋아해서 로켓을 연구하는 이제 연구원으로 있다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내가 이제 민간 시장에서 바꿀 수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창업의 길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성문 대표님이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동하라고 하고요. 저는 학부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나왔고 거기서 저도 비슷했는데 원래 로켓을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대학원 진학을 고민을 하다가 3학년 때 이제 항우연에 학부 연구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와서 위성을 그때 처음 봤고 그때 그 실물 위성을 보다 보니까 뭔가 위성체 추진 시스템이 조금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학원에서 이제 전기 추진 연구하는 카이스트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석사 졸업하게 되고 박사과정 하면서 창업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모비의 박동하 대표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 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가볍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마이크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라이트하우스라는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고 있는 이건희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우주기업 투자도 좀 했었고 관심이 너무 많아서 오늘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 우주라테크 그 CFO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저희가 이제 투자사다 보니까 좀 돈의 관점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의 고객사가 뭐 위성 제조사나 뭐 사업자 정도로 보이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당장 법규나 어떤 국제적인 규제가 없으면 저희 시스템을 쓸 이유가 굳이 돈을 써가면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이 규제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 사실은 이런 우주 쓰레기가 많아졌을 때 가장 피해를 입을 곳이 어디냐를 따지면은 결국 민간 기업들입니다. 결국엔 그걸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이 이런 규제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서서 규제가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서 기업들 측면에서 먼저 이 규제들의 리콰이어먼트들을 먼저 도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이제 고객사들은 주로 위성의 운용사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제조하는 위성 제조 기업들이 되는데 지금 이런 초소형 위성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그 고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위성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연간 한 320기 정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한 시장에 지금 있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좀 궁금한 게 앞서 코스모비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원래 요즘 위성에는 그 화학적 방식이 됐든 뭐 홀 방식이 됐든 추력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별도의 하드웨어로 이렇게 폐기 관련 하드웨어를 제공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제어는 추진기가 어떤 추력을 조절하면서 알아서 폐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막연히 들거든요. 혹시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한 건가요? 네, 기존에 이런 초소형 위성들이 그 하드웨어가 많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은 아까 그 황정아 박사님의 발표 때도 있었지만 전체 식수율짜리 정도 위성에 1.2유나 되는 엄청나게 큰 부피를 할애해가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민간 기업들이 그런 추진 장치를 넣지 않은 채로 우주로 발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코스모비에서는 이제 전기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화학 추진을 지금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화학 추진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이 작동이 되는 시점은 위성이 고장이 나기 직전이거나 임무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성이 쌩쌩한 상태가 아니라 위성이
이제 비실비실 죽어갈 때쯤 저희 제품이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전력을 마음껏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어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하나의 트리거 명령을 통해서 이 폐기를 할 수 있는 기동 능력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순간적인 강한 힘을 만드는 그런 화학 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적벤처파트너스 지원근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우주로테크 대표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그 인공위성의 이제 하드웨어가 저희가 별도로 이제 외부에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주 환경에서 사실은 어떤 뭐 열 재화라든지 그런 측면에 따라서 그 인공위성 자체가 또 완전 새롭게 설계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제품을 붙였을 때를 가정해서 인공위성 뭐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당 부분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객사 입장에서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좀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사실은 어떤 우리가 시장에 진입할 때 좀 어떤 진입 장벽으로 분명히 고객사에서 느끼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해결 방안이 어떠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우선은 큐브위성을 보면은 저희처럼 옆면에 지금 이런 추력기를 달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열 관리 측면 때문이라도 외부에 패널을 붙여가지고 열이 직접적으로 태양광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제품을 부착한 상태로 발사관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패널보다 조금 더 두꺼워지기는 하지만 기존의 설계를 모두 뒤바꿀 정도의 그런 수정 사항은 필요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무게는 바뀌게 됩니다. 외부에 이제 어떤 물체가 붙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자세 제어 알고리즘에서 생각했던 무게 중심이나 무게의 질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한 수정들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어차피 그 차폐 기능 뭐 MLI라든지 이런 걸 붙여가지고 차폐를 하니 이제 우리께 살짝 붙는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뭐 데미지는 없을 거고 다만 이제 일정 수준의 무게가 달라지니까 어떤 즉 뭐 구동하는 측면에서의 좀 달라짐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미션에 따라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 벽면에 어떤 패치형 안테나가 붙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당연히 저희 추력 추진 장치의 그 위치와는 좀 간섭이 나지 않는 면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변경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위성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큐브 위성의 규격을 만족시키기만 한다면은 큰 설계 변경 없이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비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전기 추력기를 개발하고 계신데 이 전기 추력기가 사실 추력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제논 공급 장치부터 다양한 시스템들이 붙어야 되는데 요거를 저희는 그 추력기에만 한정해서 개발을 하고 사업화를 진행을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담당을 하셔서 하고 싶으신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글로벌 기업 중에 그 전기 추력기만 따로 떼서 파는 기업은 없고요. 대부분 이제 항우연이나 이런 그런 기관들이 계약을 맺을 때는 턴키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통합해서 공급을 받고 있고 이제 저희가 그런 장표에 아직 그런 내용이 없는 거는 이제 저희가 추력기만 해서 이제 실험실단에서 챔버에 넣고 추력기로 이제 성능 시험을 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연료 공급 장치나 전력 변환 장치는 파트너사랑 현재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세체가이가 과학기술 위성 3호랑 데이모스 세트, 두바이 세트에 다 그 정도 150kg, 200kg 정도 위성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전력 변환 장치랑 연료 공급 장치는 개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건 아무래도 세체가이의 이제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독립적으로 해서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장에서 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 대표님께 질문해 주시는 거죠? 네, 우리 도승현 대표님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네. 저희 발사관 여기 좀 밸류 체인이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저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로켓이 있고 이제 거기에 위성을 실는 위성을 만드는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발사관을 선택을 하는 게 이제 그 발사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노스페이스에서
이제 뭐 우리 제품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위성을 띄우는 기업들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뭐 쓰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 들어갈 때 인공위성 제조사들이 이제 발사관을 직접 원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구조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그동안의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엑소런치 같은 경우에 저희 큐브 위성 제작사가 큐브 위성 발사를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큐브 위성을 그대로 발사관 제작사에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발사관 제작사에서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발사체를 활용해서 발사를 해주는 형태가 되고요. 큐브 위성 제작사 쪽에서 발사관을 따로 구매를 해서 이걸 들고 발사체 업체로 가거나 이런 형태가 아닌 중간에 있는 발사관 제작사가 일종의 발사체와 위성을 연결해주는 연결 매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결 매체가 발사체를 어레인지 해주고, 그러면 그 어레인지 된 상황에서 큐브 위성을 탑재해서 쏘아 올리는 부분을 맡게 됩니다. 일종의 여행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손 드셨는데요. 네. 네, 저도 달로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 그 앞서 기존에 비즈니스 운영하고 있는 경쟁사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는 좀 원가 절감, 가격 절감을 뭐 한 30%에서 50% 정도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그 발사관, 사출기 같은 것들이 이미 좀 컴팩트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요소를 좀 빼거나 아니면 절감하거나 해서 저희가 가격 절감이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다른 제품군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의 설계 최적화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계 최적화를 통해서 굳이 두꺼운 두께가 필요 없는 부분은 재료를 얇게 만들어주고, 또는 이제 메커니즘을 바꿔서 동일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경량화하는 그런 형태의 메커니즘을 이용함으로써 무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발사 과정에서 그 제작 과정에서 들어가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좀 최대한 간단하게 그 절차를 바꿈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또한 저희가 헤리티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의 마진을 조금 줄여서 총 이제 판매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일단은 잡아보았습니다. 네, 저 혹시 코스모비 대표님한테 네네. 네, 그 코스모비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저희 보통 발사체 업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그 뭐 더미나 아무것도 안 올린 상태로 그냥 테스트도 해보고 하잖아요. 실증 테스트 그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위성 내에 들어가는 추진체를 비즈니스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위성 사업자한테 우리 거 넣어봐라고 하는 게 좀 고객 입장에서 리스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실증 테스트 같은 거 어떻게 하고 할 계획이신지. 네, 정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페인 포인트라기보다는 가장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누리호 4차 발사에 들어가는 3U 큐브 위성이 일단 해당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3U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 엄청 작은 큐브 위성이다 보니까 홀추적기가 아까 말씀 자세히 못 드렸는데, 그렇게 작은 큐브 위성에 적용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3U 큐브 위성이 아무리 태양광 패널을 넓게 펼쳐도 발전되는 전력이 뭐 맥시멈 20W 정도 된다고 하면, 홀추적기가 그 정도 이 스케일에서 운용 전력이 한 60W에서 100W 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전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장시간 운용을 하거나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켜본다의 의미로 데몬스트레이션 미션이 하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국내 스타트업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타트업들도 2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군집위성 구축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이제 그런 위성 미션의 초도기에 뭐 저희가 같이 탑재를 해가지고 리스크를 좀 서로 부담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투자금을 받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성을 아예 6U나 뭐 12U 큐브 위성을 아예 국내 위성 업체랑 같이 만들어서 돈을 주고 우리 위성의 추력기를 탑재를 시켜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스페이스 헬리티지가 가장 이 분야에선 중요하니까 그렇게 아예 우리 부품의 헬리티지를 우리 돈으로 해놓고 가면은 업체들이 이제 이 부품은 검증이 된 거니까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많이 길어졌지만 내년에나 뭐 내후년에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항우연 차원에서 부품 검증 큐브 위성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부품들을 이렇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도전하면은 충분히 검증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힘 빠지는 질문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술 이전이나 사업을 할 때 국방에 관련된 것은 돈도 생각하지 않고 금액도 생각하지 않고 수익도 생각하지 않는 기술을 민간에서 하려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주 기술은 돈 벌기도 힘들고 오래 걸리고 답이 안 나오는데 왜 사업을 하시는지,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투자자로서 근본적인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맞습니다. 질문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우주 분야이든 어떤 분야이든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걱정을 해주신 것 같은 분명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주 산업이라는 부분이 이것들을 기술을 검증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기까지의 시간이 다른 산업계에 비하면은 좀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이 없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창업을 한 이유, 제가 창업한 이유도 결국에 이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고객들을 만나봤을 때 많은 수요가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구매할 의사가 있고 이게 시장이 있다라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것도 바뀌어 나가고 그리고 이런 산업 자체의 트렌드도 바뀌어 나가게 되면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주물질 폐기라는 이런 규제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오히려 더욱더 수익성이 높게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 같은 우주 쓰레기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 산업 내에서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우주 산업 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우주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있고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처들도 덩달아 같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요처들에서 이 우주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적용시켜 봤을 때 더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막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이런 우주 산업군들이 더욱더 수익이 없는 시장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인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두 대표님께도 공통 질문 드릴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국가에서 그 동안에 많은 연구 자원을 쏟아부어서 만들었던 것이 현재까지의 우주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막대한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건 국가라는 주체밖에 없었는데요. 점차 상용화되는 시장이 그 시장에서 민간 기업들이 진입하는 우주 시장이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차적인 확대 과정에서 국가의 기술을 모두 다 가져와서 사용하기에는 국가에서도 비싼 돈 들여서 만든 국방을 위한 기술들을 단순히 상업화하는 데는 달갑지 않을 거고요. 민간에서 필요한 또 민간의 기술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 기업들이 서로의 상호작용을 만들면서 점차 시장이 더 커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의 기술 확대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는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개인의 입장하고 이제 두 번째 창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 입장에서는 제가 창업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결국 이제 우주 탐사의 전기 추진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인 소망으로 제가 죽기 전까지 화성이나 달 같은 데를 가보는 게 제 꿈이었고요. 그런 걸 할 때 결국에는 우주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추진기관이 좀 더 발전하면은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쪽 연구 분야를 정했고요. 창업자 입장으로 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아까 제가 장표에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위성 산업의 트렌드가 군집 위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성 재방문주기 같은 그런 이제 재방문주기 짧게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산업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 시장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아까 이제 황정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ADD나 군에서는 북한에 대한 또 한반도 지역에 대한 정찰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위성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전개를 해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6G 통신 위성도 통신 강국으로 유지를 해왔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버릴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그쪽도 결국에는 군집 위성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주 비즈니스에 있어서 전기 추진 시스템이 가지는 위치가 지금까지는 사치품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필수품으로 변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그쪽으로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의 대표님께 공통 질문 하나씩 드리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뭐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었는데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점을 보여주시고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또 투자 유치 부분일 텐데요. 오늘 투자자분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과 함께 이 투자 유치 진행 중이라면 그 금액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씩 다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저 뭔잖아요. 네, 일단 뭐 드리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뭐 예상 질문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우주 쓰레기라는 기존에 없던 시장에 왜 뛰어들었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실 28년도부터 이 분야를 준비를 했고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그때부터 연구를 해오고 실제로 시장에서 이게 맞는 건지 시장 검증하는 기간을 되게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사실 갖고 있는 가설이 여러 개였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 말고도 여러 가지 다 시도를 해보고 있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왜 우주 쓰레기로 붙잡게 되었느냐를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다들 그 유엔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이제 말로는 다들 지킨다고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 자체에서 규제하고 있는 2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룰을 어긴 게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인공위성의 숫자가 앞으로 많아질 거는 뻔히 보이고 있었고 그거를 좀 더 수치적으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앞으로 위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만들고 조사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나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위성의 정보들을 직접 그 당시에는 뭐 많은 정보가 모여 있는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한 4천여 개 정도 되는 위성을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위성 사이즈가 어떤 폐기에 대한 니즈가 있고 그것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는 B2C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몇천 개 정도는 다 직접 조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직접 조사를 하고 나서 이거는 언젠가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했고 다만 그 언제일지는 몰랐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있는 우주 쓰레기 제어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이게 분명히 시장이 열릴 것은 맞는데 언제 열릴지를 모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는 스타트업으로서 리스크를 메고 그 시장에 먼저 준비를 해놓자. 우리가 그 시점에 가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 늦을 거니까 미리 기술을 갖추고 미리 산업계 내에서 자리를 잡아둔 다음에 시장이 열리게끔 우리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은 그 시장이 열렸을 때는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창업을 준비를 하면서 사업을 지금까지 키워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드 라운드 투자가 공동 투자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후에 지금 시리즈 프리 A 단계 지금 라운드 준비하고 있는 거는 25년도 1쿼터입니다. 그리고 1쿼터까지 이 투자를 투자 전까지는 저희가 지금 프로토타입 만들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프로토타입 완성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A를 받게 되면은 그 자금은 이제 우주 환경 시험을 통해서 우주 발사할 수 있는 FN급 제품을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도승현 대표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국내에서 만들어낸 변변찮은 발사관이 없구나. 저희가 발사관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소형 위성 발사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또한 헤리테이지를 많이 쌓아서 앞으로는 초소형 위성 발사하는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한 획을 그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앞에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라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많은 헤리티지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각국의 기술이 자신만의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이 기술이 앞으로의 우주 환경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 기술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을 이후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보자라는 큰 꿈을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저희는 올해 창업을 해서 올해 정부 지원 사업을 작게나마 하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로 해지는데요.
현재 엔지니어링 모델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R&D 부분에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드를 현재 유치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동아 대표님께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제가 뭐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 이제 제가 말씀하면 드리면은 저희가 이렇게 IR 하고 다니면은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글로벌 기업들 얘기를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미국에는 전기 추진 기업들이 다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유럽권에서도 이제 좀 큰 대기업들 몇 소수가 있고 또 요즘은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기 추진 관련해서 최근에 20년에 일본에서 페이블루라는 도쿄대학교 기반에서도 나왔고 중국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주 선진국들은 대부분 전기 추진 이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물론 이제 기술력이나 헬리티지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도 지금 뭐 그들의 성능과 못지않는, 그들은 플레이 모델이지만 저희는 아직 뭐 랩 모델, 디벨롭먼트 모델 수준에서도 그래도 동등한 유사한 수준의 성능에 나오는 추적기를 이제 개발을 했고, 나머지 이제 좀 프랙티컬한 엔지니어링 문제들을 해결을 했을 때 국내 산업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유치 현황은 이제 저희는 올해 7월에 법인 설립해서 8월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투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전력 변환 장치 관련 개발해서 플라즈맵하고 이제 AI 엔젤 클럽에서 같이 또 동일 라운드에 시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카이스트 E5 창업 경신 대회에서 저희가 최우수상 수상하고 나서 또 여러 VC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현재 프리A 논의 중에 있는데 아마 24년 상반기 정도에 프리A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코스모비의 박동아 대표님, 그리고 우주로테크의 이성문 대표님, 달로에어로스페이스의 도승현 대표님 세 분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우주항공 분야로 우리가 포럼을 함께 나눴을 때도 정말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는데 오늘도 역시나 정말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온 오프라인으로 또 쌍방향으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14회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 준비된 프로그램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자 저희가 청중 의견서 설문지 만들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QR코드 앞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해서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서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자, 이제 공식 행사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 자 14번째 행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상호 간에 아까 명함 교환도 하시긴 하셨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셨을 거예요. 네트워킹 시간 가지시고요. 다음 포럼은 2주 뒤에 있습니다. 2024년 이제 해를 넘겨서 1월 4일 목요일 바로 이 장소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제는 바이오입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